교회 오빠, 동생에서 부부가 된 정혜상 앤드 정진아 커플 이야기. 청소년 시절 교회 캠프에서 만난 친절한 교회 오빠였던 정혜상 형제, 발랄한 힙합 소녀였던 정진아 자매, 교회 오빠 동생에서 부부가 된 두 사람. 2009년 11월 페리 장로님과의 지역대회 이후 BYU 하와이 영배우자를 만나기 전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 성전에서 결혼에 대한 소망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요? 두 사람 모두 청소년 시절부터 성전 결혼을 소망하다. 청년 시절부터 소망이 있었지만 선교 사업을 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귀환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 성전 결혼을 꼭 하고 싶었어요. 15세 무렵부터 성전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에 미래의 동반자를 만나게 될 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걸맞은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을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이 있었나요? 배우자에게 큰 소리치거나 화내지 않는 사람 vs 다재다능하고 멋진 사람. 아빠께서 엄마께 한 번도 큰 소리치거나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꼭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오나의 여신님이란 만화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베르단디라는 여자 주인공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다재다능하고 멋진 여신의 이미지였죠. 첫 만남. 2001년 청소년 대회 4대대.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청소년 대회 20살 조고문과 고2 참가자. 처음 만난 건 청소년 대회 때 저는 고2 참가자, 남편은 20살 조고문이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많이 친해질 기회는 없었고 대회 기간 동안 조고문으로서 조원들을 잘 챙겨주는 정도였어요. 대전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갓 20세의 조고문이었고 아내는 고2 대대원으로 만났습니다. 배우자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성격 좋은 힙합 소녀 vs 친절한 사람. 아내는 그 당시 유행하던 널찍한 힙합 복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힙합 소녀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격 좋은 힙합 소녀. 청소년 대회 때 산행 코스가 있었는데 깊지 않은 개울을 건너야 하는 곳이 있었어요. 신발이 젖어 하루 종일 젖은 운동화를 신고 다닐 생각에 미리 짜증내는 저를 비롯한 다른 조원들 모두를 업어서 왕복하며 다 개울 건너편으로 옮겨준 정말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데이트. 두 분은 어떻게 사귀게 되었나요? 우리 사귀면 어때? 의 고백에 여자친구 말고 아내. 제가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 조금 더 가까이 지내며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사귀면 어때? 라고 했더니 나도 너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나는 네가 여자친구 말고 아내 해뒀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청혼했어요. 사귀게 된 계기가 어이없지만 결혼을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결혼을 위해 만남과 실패를 반복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싫기도 해서 그냥 바로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는 사귀기 전에 먼저 결혼을 결정하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0월 다시 방문한 돈가스 집.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는 어떤 데이트였나요? 함께한 서울 성전, 그리고 추억의 돈가스 맛집. 지금 딱 떠오른 날을 말씀드리자면 임신 중 막달이 되었을 때 서울 성전에 같이 다녀왔는데 둘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성전에 다녀왔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2009년 5월 삼청동 데이트. 결혼을 위해 한국에 와서 처음 했던 삼청동 데이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발견한 조치원. 돈가스 집에 퇴근 후 청주에서 40분 걸려 같이 가서 먹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작년, 이제는 10살이 된 아들과 셋이서 함께 그 돈가스 집에서 식사를 했던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학교 음악실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처음 부르겠다고 생각해왔던 노래를 불러줬던 그때의 떨림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낀 포인트가 있다면 나의 중심을 보고 사랑해주는 사람, vs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사귀자는데 청혼하는 방녀. 솔직히 스스로의 외모에 자신감이 많이 없던 시절이라 사귀자고 말하기에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청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의 나로 있던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처럼 나의 중심을 보고 사랑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고 고맙고 행복했어요. 결혼을 결정한 뒤에 데이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는 동안 호감을 느낀 포인트가 딱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결정할 때 미래의 아내에게 기대했던 현세적인 모습들은 많이 포기했지만 아내는 제가 기대했던 영원한 관점에서의 모습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기꺼이 현세적인 기대치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현세적인 기대치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씩 아내로부터 발견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있어 아내는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갖춘 이상형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차피 누군가를 만나려면 맞춰나가고 참고 이해해야 하는 일들의 연속일 텐데
기본적인 삶의 목표와 방식, 가치관이 다르다면 얼마나 그 과정이 고되고 어려울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계획을 통해 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부부로서 서로 더욱 하나가 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를 향한 사랑은 갈수록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BYU 하와이에 특별한 데이트 문화가 있나요? 대학 생활을 한국에서 안 해봐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기숙사 생활하는 캠퍼스 커플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기숙사, 학교, 도서관, 알바, 교회 누구에게나 생활 패턴과 동선이 뻔해서 예쁘고 꾸며진 모습보다는 시험 기간에 초췌해진 모습으로 서로 과제에 매달리고 시간에 쫓기고 그런 와중에 짬을 내서 잠깐 보는 생활 밀착형 데이트를 자주 한 것 같아요. 특별한 데이트 문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BYUH는 어떤 교회 학교보다도 서로 자주 만나 함께 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5분만 걸어가면 닿을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도 아주 특별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커플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안식일 오후에도 성전 앞 정원을 거닐며 사진을 찍고 데이트하는 커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나이의 포인트 해돋이. 하와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저는 나이의 성전이지요. 거기에서 남편이 청혼했으니까요. 수리 기간이라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바깥 주차장에서 이야기하다가 청혼했어요. 꼭 가봐야 하는 곳이라면 학교 근처의 라이에 포인트라고 새해 첫날 일출 보러 가는 스팟이 있어요. 운이 좋으면 멀리 헤엄쳐 가는 고래도 볼 수 있어서 새해 첫날은 꼭 전날부터 친구들, 오빠들, 언니들, 동생들 다 모여서 밤새 보드게임이나 단체 게임하며 신나게 놀고 거기에 가서 일출을 보고 사진 찍고 헤어지고는 했어요. 하와이에는 특별한 장소들로 넘쳐납니다. 유명한 관광지들도 있지만 한적한 길을 드라이브하거나 그 지역 사람들만 아는 해변에서 걷는 경험도 특별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이야기이겠지만 제가 대부분의 생활을 했던 BYUH 캠퍼스와 그 주변 시설들이었습니다. 수업을 듣던 학교 건물들과 매일 걷고 뛰던 교내 잔디밭, 토요일 오전이면 친구들과 함께 의식을 받던 하와이 성전,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서 장을 보던 푸드랜드, 가족에게 전화하기 위해 전화카드를 구입하러 가던 작은 편의점, 처음 영어로 주문을 하기 위해 입구에서 몇 번이나 연습하고 들어갔던 근처 맥도날드, 밤을 새우고 해돋이 보러 가던 학교 근처의 바다, 그리고 무서우면서도 아주 멋진 경치를 보여주는 라이에 포인트, 이런 작고 소소한 공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기는 어려운 장소들이긴 하지만요. 신혼생활을 BYU 하와이에서 학생 부부로 산다는 것은 신혼 초 두 사람이 함께 맞춰 나갈 수 있었던 참 특별하고 좋은 시간. 같이 학교 다니며 같이 과제에 찌들고 같이 아르바이트하며 같이 돈 벌고 다른 신혼부부들이 학생 부부 숙소에 다 같이 모여 살며 다 같이 교회 다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서로 처지가 비슷하니 집안일 나누기라든가 돈 버는 문제로 네가 힘드네, 내가 힘드네 하면서 싸울 일이 없던 것 같아요. 같은 시간 공부하고 같은 시간 일하니까 알아서 서로 도왔어요. 그리고 학생 부부로 먼저 지내던 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혼 초에 부부간에 서로 맞출게 많아 이리저리 투닥투닥할 때 하와이에서 둘만 있다 보니 그나마 각종 가족 행사, 명절, 제사, 김장 등등 한국에서 신혼생활하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많은 이슈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매우 메리트가 크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결혼 전이라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었지만 지금 돌아보며 생각해보면 신혼 초에 남편과 맞춰나가는 시간 동안 오롯이 우리만 신경 쓰면 되는 하와이에서 지냈던 것이 참 특별하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급했듯이 데이트 없이 청혼해서 4개월 뒤에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혼 초가 저희의 데이트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집중하고 알아가고 맞춰가는 시간이 하와이에서 있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참 중요하고 좋았어요. 그 당시엔 원룸인 스튜디오가 한 달에 600불로 가장 쌌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둘이서 알바를 하면 한 명의 월급에 조금 더 보태서 방세를 내고 다른 한 명의 월급으론 11조를 내고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자립에 대해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최소 반액 장학금 이상을 받아야 부모님께 부담을 덜 드리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참 결혼. 2009년 6월 결혼 전 셀프 촬영. 이 사람이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귀자는데 청혼하는 박력을 가진 사람. 영혼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추려내었을 때 마음에 떠오른 유일한 사람. 언급했듯이 사귀자는데 청혼하는 박력.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저도 그 자리에서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위에도 언급했지만 꽤 통통한 시절이었는데 괴념치 않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임신, 출산으로 살쪄도 자기관리하라며 구박은 안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수많은 기대치들 중 영혼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추려내었을 때 마음에 떠오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러포즈에 대한 에피소드를 나누어 주세요. 애인도 없던 딸이 결혼을 발표하다. 사귀자는데 차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했지만 청혼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은 미처 못했기 때문에 청혼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행복했지만 꽤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당시 자취하고 있었고 남편은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마치고 서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전화로 말씀드리니 어제까지 애인도 없던 애가 결혼을 한다고 하시며 매우 놀라셨었어요. 아내가 저와 데이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으로 아내와의 결혼을 맘대로 혼자 결정한 저는 아내에게 그 당시 사용하던 네이트홈 메신저로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야기가 일반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나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마침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교회 모임을 마치고 오후에 아내가 몰던 차를 타고 성전 뒤쪽에 주차한 뒤에 차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고 아내는 저와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나는 너와 데이트하고 싶지 않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밑도 끝도 없는 청혼에 당황했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하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청혼과 결혼 결정의 순간이었죠. 2011년 9월 스튜디오 셀프 촬영. 결혼을 준비하면서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어떻게 극복했고 서로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었나요? 결혼 준비는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함께하는 조별 과제. 결국 서로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마음을 이해하는 경험이 가장 중요.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같이 하는 조별 과제 같았어요.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진 6인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까 눈치 보며 걱정하고 배려하고 그러다 보니 다 같이 스트레스 받는 조별 과제. 아무래도 양가 어른들의 의견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게 저희들이라서 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간단히 꼭 필요한 것만 하자고 했지만 그것도 의견 조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큰 마찰이나 큰 의견 차이가 없었는데도 그냥 그 모든 과정이 기쁘면서도 스트레스였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그날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준비할 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결혼 스냅도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로 직접 찍었고 성전 결혼 후 가족들과 간소하게 식사만 했으며 축의금도 별도로 받지도 않았기에 아주 간소한 결혼식이었죠. 제주도로 떠난 신혼여행 비행기 표도 예전에 여행을 다녀온 유럽 여행 마일리지로 구했고 신혼여행 첫날만 호텔에서 보낸 뒤 나머지는 펜션에서 지냈기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았음에도 서로 의견 충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서로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마음을 이해하는 경험들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과정을 도와준 분들이 있었나요?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가장 큰 도움은 주신 분들은 바로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족들이 곁에 있는 것이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고의 도움이 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 주었던 것이 최고의 도움이었어요. 결혼 전날에 서울에 가서 언니와 동생과 같이 자고 다음날 새벽부터 화장하러 미용실에 갔었는데 다 같이 화장하고 머리하고 미리 사둔 옷으로 갈아입고 그런 과정이 다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너무 간소하게 결혼을 진행해서 준비할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결국 가장 큰 도움들은 부모님들을 통해 받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와 조율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결혼 생활. 결혼하고 나서 발견한 배우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나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남편. 끊임없이 장점을 발전시키는 완벽한 아내. 저에게 부족한 점이 남편에게 있더라고요. 저는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데 남편은 칼같이 지켜서 같이 있다 보면 남편은 많이 답답해하지만 저는 시간 약속에 늦는 게 많이 줄었지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있어 특별합니다.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가까이 있든 아니든 아내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방법으로 돕고 사랑을 나눕니다. 저를 위해서도 수많은 일들을 기꺼이 해냅니다. 아내와 시간을 더 오래 보내면서 아내로부터 새로운 장점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경험은 정말 특별합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현세적인 기대치는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을 함께 보내면 보낼수록 아내는 제가 기대했던 그리고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제 아내보다 완벽한 동반자는 없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대화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규칙. 많이 대화를 합니다. 미리 정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다툼이 있을 때 꼭 지키는 규칙이 있어요. 가족 욕하지 않기, 서로 비난하지 않기, 야, 너, 네가 그렇게 부르지 않기 등등 그 정도의 선은 꼭 지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아내의 도움을 통해 함께 오래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부분들을 발견하고 같이 노력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아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저를 기꺼이 받아들여 준다는 것입니다. 귀한 선교사로서 선교 사업이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선교 사업 동안 배웠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원리들이 결혼 생활이 도움이 되다. 선교 사업할 때 동반자와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구도자나 회원들 앞에서 티내지 않듯이 남편과의 마찰을 아이나 부모님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부모를 믿고 따르는 자녀 앞에서 부모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선교 사업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경험들은 그 다음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 동안 배웠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원리들은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선교부 회장님이셨던 송평종 회장님께서는 외출 전에 항상 자매님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나누셨는데 그 또한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남편과 저는 마블 팬이라서 마블 영화를 같이 보는 게 정말 큰 즐거움이고요. 그 외에 좋아하는 대중문화 코드가 비슷해서 같이 대화하면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서 좋아요. 서로 덕질하는 분야가 비슷해서 일드, 미드, 영드도 같이 보고 잔인하고 무서운 것 잘 못 보는 것도 비슷해서 그런 점에서 마찰은 적어요. 가족과 함께 게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이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함께 뒹굴거리면서 장난치는 것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고 마트에 가서 구경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매일 밤 함께하는 와나따 시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는 경험은 정말 특별하면서도 가장 원하는 순간들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보다 함께 얼마나 충실하게 그 시간을 보냈느냐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건강하게 오래같이 살고 싶습니다. 무병장수 간의 평안. 발전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각 개인으로서 죽는 순간까지 발전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 육아. 2012년 9월 태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복음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모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생각하면 인내심도 늘어나고요. 정말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 아내가 어머니로서 복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보여주는 모범에는 매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녀에게 한결같고 끝까지 인내하며 자녀가 스스로 선택의 지를 사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돕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큰 사랑을 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단위의 침례. 가정의 밤이나 매일 경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자녀와 함께 하면서 힘든 점이 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나와 내 가족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저 포기하지 마고 계속 노력하시길. 결혼하던 2009년부터 꿈꿔왔던 제가 추구하는 가장 완벽한 제 가족의 모습이 있었는데 끊임없는 노력과 시행착오, 중단과 재시도, 답답함과 납득, 발상의 전환, 다양한 시도, 그 와중에 임신과 출산, 육아, 다시 재시도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2021년에 와서야 제가 가장 바라던 모습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모습이 아닌 또 다른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또 다른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시작부터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이제는 하지만 2009년에 저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때로 많이 답답하고 심지어 외롭기도 했어요. 그때의 저처럼 어떤 완벽한 모습을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와 내 가족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로운 소망을 갖고 나아가되 지나쳐 강압적으로 가족들을 괴롭게 하지는 마시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발전이 내 마음의 속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히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예전엔 가정의 밤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복음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경험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정의 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에 가정의 밤을 잘하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숙제였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국 저는 선지자와 아내의 권고에 더욱 순종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도록 조금씩 노력해왔습니다. 와나따가 시작된 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큰 기회였는데 이제 우리는 와나따를 통해 매일 가정의 밤을 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시간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복음 원리에 대해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족 모두 예전보다 훨씬 더 즐기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연차대회, 호산나 제창, 자녀에게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복음 안에 있음으로 느끼는 기쁨을 자녀가 계속해서 맛보길. 너는 하나님의 자녀,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자연스럽게 자녀가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발견하도록 도우며 원리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 배우도록 돕는 것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음으로 해서 느끼는 기쁨을 자녀가 계속해서 맛보기를 바랍니다. 결혼과 데이트에 관하여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결혼과 데이트에 대해서 고민 중이던 제가 신란한 마음을 달래러 갔었던 성전에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받았던 개인적인 응답이에요. 나를 위한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 나와 함께 영원을 살아갈 딱 한 사람, 그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잘 준비되고 있고 내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꼭 만나게 될 것이다. 내 생각보다는 빠르게 여러분을 위한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할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to-do less보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보다도 더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아내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부로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선택의 질을 사용해서 배우자를 찾고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공유하고 싶은데 하나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의 다음 말씀입니다.